오늘 있을 취임식과 내각 구성 등 향후 새 정부 관련 토크 이어갈 텐데요. 먼저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본격 시작이 된 거고요. 군 통수권을 자동 이양받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합참 보고 현충원 참배 이후에 국회에 가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동훈 전 대표, 국민들이 계엄 옹호 세력에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또 민생을 안보 협력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 파괴는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오늘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회에서 취임식도 갖게 되는데 간소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아마 이제 취임식이라는 그 이름 붙이기도 좀 어색할 정도로 예. 취임사하고 이제 취임 선서 위주로 하죠. 오부여인하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서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취임식 때하고 비슷한 그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만약에 인수위가 있게 되면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같이 발족을 해가지고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의 보궐선거기 때문에 바로 6시 21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돌아와서 아마 그 국회 내부 중앙홀에서 취임식 유사한 행사가 이어질 텐데 저희가 관심 가는 부분은 이제 취임 선서는 헌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취임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일단 중요해 보여요. 예.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당선이 유력한 이후에 나오셔서 몇 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사실 뭐 내란 청산 유사한 내용을 1번 1순위로 하셨거든요. 경제 관련된 내용을 2순위로 하셨는데 이것을 아마 좀 조정해서 당면 과제가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말씀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내란 청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에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관련된 언급은 최소화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취임식 행사의 공식 명称은 취임 선서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취임사에 어떤 내용 담기나요? 글쎄 어제 이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졌을 때 예. 그 여의도의 지지자들이 많이들 모여 계셨는데 거기에 와서 5가지 말씀을 주신 게 아마도 오늘 취임사의 주요한 뼈대가 되지 않을까 예고편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유세 기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예.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통합이었고요. 두 번째가 성장이고 세 번째가 실용. 이제 실용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과 성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단어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 그 내란 극복을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과제로 삼았다. 예. 이거에 대해서 순서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이 내란 극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는 것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 정신에 있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이제 내세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가 경제 민생 회복 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후보 시절에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장 먼저 발족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회복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실 것 같고요. 뭐 오늘 구체적으로 이 경제 회복 방안까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또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국민들께서 워낙 지금 이 일상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만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예. 진정한 안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아마도 남북 관계의 일말에 변화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통합이라는 예.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국민 통합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취임사에 어떤 키워드가 담길지 또 어떤 순서로 읽어 내려갈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잘 들어보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지만 이후 청와대 보수를 한 뒤에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현실적인 이유로 예.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를 보수를 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물론 본인의 의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호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다음에 청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내부가 이미 다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무실로서의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지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시고 예. 그다음에 세종시에 대한 이전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특히 수도 이전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헌 논의와 아마 맞물려가지고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정권 중후반에 실현 가능성을 보자고 한다면 정권 중후반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뭐 개헌을 통해서 개헌된 다음에 아마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 대통령의 관저가 어디로 정해질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 당선인은 일단 인천 자택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한남동 사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그 일단 용산으로 집무실도 정하신 거 보면 예. 사저로 가는 것이 일단 맞아 보이고요. 용산 예. 관저로. 예. 왜냐하면 개항해서 출퇴근하면서 나라 업무를 보기는 어려울 거고 네.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청와대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집무실을 옮긴다는 그 시점에 아마 관저 이전도 검토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관저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언론 등을 보면 안가 등 또는 뭐 다른 기타 검토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관저로 지정돼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경호 업무도 시스템도 돼 있기 때문에 예. 관저로 들어가서 일단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정부의 첫 단추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 초대 국무총리의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글쎄 아직 뭐 최종적으로 인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조간에 뭐 많은 그 언론들께서 김민석 그 지금 저희 당에 그 요번에 저희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리 후보로 내정되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또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이제 지금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중에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예. 나면 오후에 총리와 비서실장 등 주요한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만약에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을 전제로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얼마든지 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고 최종적인 그 인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 뭐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두 분이 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 또는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당과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정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 또 그리고 초기에 지금 인수위가 없이 구성되는 정부이다 보니까 좀 뭔가 그 초기에 좀 그립감을 좀 잘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개혁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구성 또는 이 대통령실 구성에서
당의 인사들을 좀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까지의 구상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부분 혹시 총리 인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화합형 인선을 해야 된다라는 콘셉트로 뭐 중도 성향이나 뭐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추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바뀐 거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계잖아요. 글쎄 뭐 인사를 내정하고 발표한 이후에 바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속사정을 다 알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검토가 있었는데 최종적인으로는 지금 현역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든 게 아닌가라고 지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 정치인 출신을 입각을 갖다가 시킨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함께 당에서 이 대통령과 많은 소통을 하셨던 분들이 초기에 이 공직사회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 다 하시고 이따 오후 정도에는 인사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한 정권의 초대 내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1기 내각 구성으로 어떤 의지 보여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대위 이름을 국민통합선대위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만큼 아마도 통합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출신 지역이나 학교, 성별 이런 것들을 배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민석 의원, 강훈식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친명계 의원들로 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내각 안에 보수 인사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국민들께서 아 정말 국민통합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권 초기에 어떤 그립감, 그 하려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원래 같이 했었던 분들과 함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명확한 첫 번째 인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정권 초반에는 어떤 중도 확장성보다는 어떤 강력하게 이제까지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어떤 민주당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아마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제 당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 오던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기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이제 내각이 꾸려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통상 문제, 미국과의 어떤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뭐 선거 과정에서 같이 했던 뭐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성락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마 기용을 통해서 일단은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가겠다라는 어떤 내각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요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전 중 자택을 출발해 취임 선서를 하는 국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곧 나올 예정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직 자택에 머물러 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쯤 여의도에서 당선인 수락연설을 마친 뒤 아직까지는 이곳 계양구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출근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이곳에는 경찰과 경호원들이 모여들었고 안전펜스도 설치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시됐던 어젯밤 11시 40분쯤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자택에 모여든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여의도로 넘어가 새벽 1시쯤 수락연설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는 잠시 전 오전 6시 21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을 결의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선된 직후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일정 정해주시죠. 네, 1시간 반 전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에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사는 선서식 위주로 간략하게 이뤄질 예정인데요.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 의장대 행진, 그리고 예포 발사 등은 생략되고 참석자도 300여 명으로 제한됩니다. 오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공식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다음 달 17일 재헌절 기념식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이 취임식에서 선서식만 진행했고 3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과 절차는 생략됩니다.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곳에서 비서진 임명장 수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할 예정인데 오늘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앞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대법관 증언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취임 즉시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최소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안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도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통한 억제책보단 공급 확대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가 부양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했던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정책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향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외신들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한미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EU와 한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소년 노동자 출신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AFP와 CNN 등은 28년 만에 대선 최고 투표율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s never going to happen again. So that is job number one for him to hit the reset button.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염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탔다면서 앞으로 국가 통합이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만큼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새 대통령 앞에 외교와 대북 정책 등 분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친중, 친북 성향과 미일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깨고 향후 한국 외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했습니다. NHK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주목을 했고 교도통신은 전임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던 점을 짚으며 양국 관계 전망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청사에서 공식 임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새 강료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당분간 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참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장관으로 계속 국무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이 또 그 장관들을 또 추천하려면 총리의 인사 추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정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한동안 뭐 최소한 2, 3주 정도의 시간은 불편한 동거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해도 정부의 또 연속성이 필요한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교체 둘러싼 갈등 좀 추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기찬?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마치느냐 아니면 중간에 나가라 이거 갖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민정수석실하고 그 당시 환경부인가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는 논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아예 임기를 일치시키거나 임기를 정해놓는 부분이 물론 지금도 임기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의 합의가 일단 필요하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합의 사항을 법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법정화하기 이전에 이전같이 또는 뭐 감찰이나 뭐 김밥을 사 먹었니 안 사 먹었니 이거 갖고 또 감찰 통한 뭐 그 교체 이런 부분은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법정화하는 단계에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회복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경제 정책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상경제 TF를 일단 오늘 구성해서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생경제 부분이고 또 대외 경제입니다. 대외 경제 부분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까지 정부가 협상을 진행해온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판단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빠르게 좀 추경이 또다시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논의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 국회에서 또 여야가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 편성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뇌수 호복,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한다라는 견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및 지역 화폐 다시 또 추진하는 거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소비 진작을 하겠다, 여기에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진작 쿠폰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한 1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알뜰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관세 협상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25% 상호 관세 25%가 7월 8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8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한 달 뒤면 이 유예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면제를 받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지금 과제가 떨어져 있고요. 이 예. 상호 관세와 또 별도로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이런 철강, 알루미늄 같은 품목 관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품목 관세 문제와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이후에 이러한 부분 등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협상단이라든지 이런 새로 구성된 예. 협상단이 최대한 빨리 미국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부분 관세 협상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늘 중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물고 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취임 당일에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 다음 날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통화를 할 때는 상견례 형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제안이라든지 협상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한미 그 방위비 분담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외교 문제,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의 첫 번째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가에서는 이제 이달로 예정된 주요 7개국 G7 또 나토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가 이제 G7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고 24일부터 25일까지가 또 나토 정상회담이 지금 있습니다. 정식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observer 자격으로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후보 시절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참석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긴급하다고 필요하면 가겠지만은 어떤 국내 이제 막 취임하자마자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불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앞세운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무역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 또 주한미군의 이 또 성격, 또 철수 문제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우 좀 그 긴밀한 협의 관계가 좀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새 정부에서 이 안보 정책을 총괄할 사령탑이 오늘 내일 중으로 뭐 조속하게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그 김현종 그 특보 자격으로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주요 인사들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협의를 좀 일부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긴밀하게 어떤 대응책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그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 관계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또 한미 간의 안보 관계, 한미일 간의 안보 관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미일 안보 협력 부분은 이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을 기울여서 반석 위에 올려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리는 것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전제거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안보 전문가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외교 기조를 정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을 흐트릴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라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접촉 문제는 지금 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좀 길어져서 이게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현재 나서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간섭이 될지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지금 짤 필요가 있고 지금 대통령 오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조 정리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바탕을 둔 기조 수정 내지 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리가 며칠 사이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기조 정리가 된 이후에 뭐 다자회의에 참가하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G7 회의에 참석하는 이 부분도 참석하면 좋겠지만 무턱대고 참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외교적 기조 정리된 이후에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